최근에 이 탈원전 시즌2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 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무슨 원전을 지어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앞서 크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굴욕 협상과 같은 일들이 더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조방원에서 원이 탈락해서 조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즈음해서 이 원자력 산업 관련돼서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주셨던 의견과 질문들까지도 다 종합을 해서 원전 산업 관련된 얘기를 추가 취재해왔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전수받았다. 족보라고 따져보면 여전히 시조는 미국이고 우리는 거기서 파생된 자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미 원전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원전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가 이걸 다시 수출할 때는 무조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점이에요. 미국이 문제를 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씌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2022년 체코 원전 수출 당시에 원천 기술의 보유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는 원전 관련 기술 자립을 한 적이 없다, 독자적인 수출에 나서려고 했던 이 판단 자체가 전략적 미스였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거세게 나왔습니다. 대형 원전이라는 시설의 구성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는 1차 계통이 있고요. 이 열을 전달받아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2차 계통이 있습니다. 원전의 가장 예민한 핵심 기술들이 이 1차 계통의 원자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원전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 MMIS라는 게 있고요. 심장 역할을 하는 냉각제 펌프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을 설계하는 설계 시스템이 있어요.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요것도 원전의 핵심 기술로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가 원전의 아주 주요한 핵심 기술인데 1987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전수받을 때 미국이 요 세 가지는 빼고 전수를 해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그렇게 받아다가만 쓸 나라가 아니잖아요. 요 핵심 기술 세 가지를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지 않았어도 혼자서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이 핵심 부품 두 가지와 설계 소프트웨어 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거예요. 2022년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왜 한수원이 우리는 기술 자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지의 방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이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 이걸 놓고 우리 기술 베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걸고 넘어졌느냐? 그 이외 부분들, 딱히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을 놓고 이거 우리 설계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아주 마이너하게 해서 별 중요하게 취급을 안 했는데 기술 자립을 평가를 할 때 아예 고려 사안도 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술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를 하면 자립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Y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거기에 자립의 키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그 Y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의 일반 수출품이었으면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었겠지만 원전은 그 어떤 다른 수출품과도 다른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핵 개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우리 원전 업체에는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죠. 원천 기술은 미국이 처음에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여러 나라한테 전수를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원전 관련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미국과 어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잘 정리한 사례를 두 나라 정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원전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수많은 원전 부품 업체들이 해외 원전 건설에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냐? 원전 시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EPC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수원처럼 원전 EPC를 직접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던 미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특정 부분의 임무만 받아서 일정 부분으로만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수출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요 원전 수출국가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대형 원전 원천 기술을 토대로 원전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미국의 허가 없이, 그것도 서방 세계, 유럽 같은 나라로 독자 수출을 계속 할까? 프랑스는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딜을 했죠. 앞으로 우리 독자 기술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 달지 않고 우리 돈을 얼마 줄 테니 수출 통제에 있어서도 뭐 일반적인 수준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 당시에는 사실 뭐 국가 간의 큰 충돌까지 벌어질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프랑스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이자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입니다. 이런 프랑스조차도 1960년대 미국 원천 기술의 족쇄를 끊으려고 미국과 엄청난 외교 전쟁을 벌였어요. 결국 우리가 원전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과 정면 충돌해서 우리가 받아낼 부분을 다 받아내는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까 봐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그룹이 여전히 미국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협상을 프랑스처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술 자립을 한 건 맞으나 독립을 하지는 못했다. 이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게 2022년 체코 원전 수주 당시의 굴욕 계약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50년이란 기간을 설정을 해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APR 1400을 제가 볼 때는 50년 뒤까지 이거를 팔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0년 뒤까지 APR 1400 팔고 있다는 건 망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요. 길게 봐야 10년 정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왜 50년일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알짜배기 시장이라고 불리는 북미와 유럽 같은 서방 시장을 아예 포기했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원전 수출을 포기한 거 아니냐. 체코 원전은 포기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보면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들이 막 무너진다라는 위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할 때 여유를 가지고 가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데 한수원이 여유가 없었다. 이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체코 원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수원이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미래 원전의 대세가 될 거라는 소형 원전 SMR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웨스팅하우스에게 자기네 기술을 썼는지 안 썼는지 미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SMR은 사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수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걸 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전에 우리의 패를 너무 미국에게 다 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대형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서 문제를 삼아낼 여지가 있을까? 없다
라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EPC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많이 없거니와 대부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거를 대형 원전처럼 건설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차세대 소형 원전 SMR은 모듈을 찍어내서 이거를 조립을 하는 형태예요. 승용차 보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고 차가 쭉 지나가면 여기서 문짝 달고 여기서는 엔진 넣어주고 여기서 본네트 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품을 조립을 해서 만드는 게 SMR이다 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R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말고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뉴스케일이라거나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같은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등이 있습니다. 다 자신들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초기에 뭐 애플, 삼성, 모토로라, 블랙베리, LG 등이 각자 자기네 기술로 다양한 폰을 만들면서 경쟁을 했잖아요. 이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된다. 기술도 다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르고 앞으로 누가 이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처럼 시장의 주 플레이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그걸 웨스팅하우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웨스팅하우스는 굳이 왜 이 문구를 넣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기는 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지재권 비율을 봤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 없는데요. 자기네들이 봐도 이거는 마이너한 거지 메이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를 누가 인수를 한다 라고 할 때 기업 가치가 크면 좋잖아요. 웨스팅하우스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고 오너는 캐나다의 사모펀드죠. 미국하고 유럽 시장을 다 가지고 있대. 50년 플러스 그냥 무기한이래. 그러면 아 이거는 굉장히 뭔가 큰 거를 얻어냈구나 하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하도록 가만히 놔둘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와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우리가 만든 SMR은 사실 미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수출하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의 핵 관련 산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참견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야 SMR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전의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현 시점. 미국에 수출을 할 때에는 쉽지 않을 거다. 장벽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만드는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요 논의를 잘 이뤄내가지고 SMR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이번에 다 터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을 수출만 놓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가? 라는 근원적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내구재는 물론 반도체나 방산 같은 품목들은 한국의 시장을 넘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원전은 이 수출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전 산업 그 자체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도 있지만 원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 원전이 다른 수많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I 시대가 됐죠. 거기에다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가장 큰 화두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석탄을 가지고 철강석을 가지고 철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수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수소 어떤 걸로 만들 거냐? 옵션은 원자력밖에 없어요. 앞으로 무탄소 전력 수요가 그것도 24시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생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첨단 산업을 아니면 향후 주력 산업을 우리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그걸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원전을 앞으로 한 50기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추가 건설 없이 현 상태 유지 쪽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탈원전 시즌2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원전 설계부터 건설, 부품 제조까지 독자적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전 세계 몇 없는 이 생태계가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걱정이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큰 업체들이야 수출로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이 밑에 부품사라거나 협력업체들은 괴멸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처럼
기술만 갖고 있는 나라가 될 텐데 협상의 레버리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게 마치 애플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제조사를 막 키우고 또 삼성이 퀄컴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의 엑시노스를 일부러라도 막 계속 키워서 개발하는 것처럼 자국 시장이라는 든든한 시장이 있어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쟤네 국내 시장이 없대. 한수원 이제 곧 있으면 망한대. 이렇게 되면은 협상력이 그냥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국내 원전 건설에서 산업이 사는 게 제일 목적이죠. 파급 효과는 정작 우리는 못 보고 미국 살려주고 유럽 살려준다. 우리 원전으로서는 고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원전을 가져간 그 나라는 우리 산업에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 좋은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그건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이 원전의 기본은 내수고 이걸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부가적 이윤을 올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원전 기술은 대형 원전에서도 SMR에서도 아직까지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만의 강점을 내수 시장에서도 그리고 수출에서도 계속해서 살려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원전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